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의 부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국의 이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에 봤던 그래프 중에서 금융위기 부분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이 한번 뚝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신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경제 위기가 왔느냐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진단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화가 되면서 외부로부터 단기 외채를 많이 끌어오면서 결국은 이 지불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냐부터 해서 홍콩 반환 이후에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아시아에 있었던 외국 자본들이 확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왔다. 근데 사실은 그 시기의 경제 위기를 보면 97년의 경제 위기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은 맞았지만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큼의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몇 개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뭔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왜 그런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돼왔던 문제가 저는 좀 터진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70년대에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바꾼 거는 굉장히 저는 이거는 우리 구조를 바꾸고 획기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걸 과도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정부에서 기업에다 보조금들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0년대부터 나온 얘기가 중복 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보조금을 줬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요. 기업에서 이윤을 내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봐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이윤을 내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제품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기업이 해야 할 본연의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경쟁력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뭐 초기의 관점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어떤 제품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도 임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제품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에 의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문을 열었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짚고 싶은 건데요. 이 1인당 GDP 성장률을 70년부터 뭐 최근까지 보면 그래프가 가장 가파른 게요.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시대보다는요. 오히려 86년, 87년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표를 보더라도요. 평균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던 건 사실은 87년 이후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한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서로 대립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자기의 또 자발성과 자기의 창의력을 가장 높게 발휘할 때 사실은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사실 민주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한 외국인 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한국과 필리핀에 부정부패 연구를 했어요. 부패를. 근데 한국도 부패 지수가 높고 필리핀도 부패 지수가 높은데 어떻게 한국은 필리핀보다 더 좋은 경제 성장을 가져왔느냐. 근데 이분이 낸 결론은 뭐냐. 한국의 부패는 경로를 단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필리핀은 가족 부패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인을 받거나 할 때 부패를 통해서 빨리 승인을 받으니까 경제적인 절차를 줄여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패인 게 왜냐하면 이게 경로가 뇌물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경로를 줄여주고 뇌물을 안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 경로가 그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하면은 이 안에서 차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저는 결코 건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이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또는 기업이 마음 놓고 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되어 왔다라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건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거를 저는 이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서로 대립된 가치나 아니면은 하나의 단계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희 역사에 보여주는 그런 현상과는 다른 부분들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될까? 저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또는 북한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의 권리, 인권이라는 게 무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 성장도 그렇고요, 북한과의 경쟁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 성장도 하는 거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북한과 경쟁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과 북한과의 경쟁이 오히려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복이 희생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뭐 불가피하게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전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시대가 보여줬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